안녕하십니까. 기본심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뭘 보고 있죠, 우리? 항상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지 늘 생각해야 돼요. 즉,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생각도 좀 빨리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할 때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찾기 쉽잖아요. 똑같아요. 민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법이라는 게 그래요. 목차를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민법 총칙 보고 있고요.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 요건 중에서 효력 요건,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네 가지가 있었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그 중에 3개 봤어요. 네 번째 보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 자, 범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더라도 마지막 요건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다는 게 뭐냐? 사회 질서를 지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문이 2개가 있어요.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무효, 104조 불공정한 행위 무효. 자, 먼저 반사회 질서행위 무효. 103조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그냥 사회질서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는 무효로 한다. 끝. 선량한 풍속이 뭔지, 사회질서가 뭔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각과 다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겠지만 징글징글하게 나와요. 다음 좀 반사회 질서 행위를 골라라.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배제한 채 우리 대법원이 이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거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라고 판결해 놓은 것, 이거 구별하는 게 첫 번째. 103조에서는 뭐 장황하게 교재들마다 잔뜩 써놔요.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아이고야, 천천히 올려야 되겠네. 교재를 보다 보면 몇 페이지 가야 되나? 아이고야, 또 넘겼네. 죄송합니다.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들이 나와요.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들. 몇 페이지일까, 이게 페이지가? 65페이지인가 66페이지인가? 페이지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인지. 33페이지군요. 죄송합니다. 기본서 33페이지를 보면 밑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우리 대법원이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들이에요. 이거 집중해서 외웁니다. 이거 집중해서. 그리고 기본 심화 과정에서는 그 중에서도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하거나 기출 문제 풀이할 때 조금씩 추가해서 나중에 다 외울 겁니다. 이거 한꺼번에 외우라 그러면 화를 내시니까 한꺼번에 외우지 않고 잘 나오는 거 몇 가지를 위주로 일단 기억할 겁니다. 기본 심화가 돼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게 이거죠. 채무자가 돈을 갚질 않아요.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경매하려고 할 거예요. 이걸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려요. 친구하고 가짜 매매를 하거나 가짜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이렇게 가장 매매라든가 허위의 뭐뭐라고 나오게 되면 우리 민법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돼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1번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겠죠. 잘 나오죠, 아주.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자, 법률행위 성립 과정이라고 되는데 이 법률행위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
강박이라 이제 강력한 협박입니다. 협박입니다. 협박. 자,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무슨 뜻이냐? 협박을 해가지고 재산을 뺏었다라는 뜻이에요. 을이 갑을 협박을 해서 갑에게 재산을 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삥 뜯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협박, 너 죽을래? 내놓을래? 그런데 이 2번은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 110조 가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사의 질서행위는 아니겠죠. 두 개 일단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뭐뭐 하는 행위. 뭐 예컨대 계약서에 실제 거래한 가액보다 낮게 기재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운 계약서 같은 거죠. 이런 거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세금 뜯어야 되니까 유효로 처리하겠죠. 네 번째,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을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해요. 이거는 반사의 질서 행위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양수한 사람을 그 종교법인이 주지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알면서도.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다섯 번째,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 행위예요. 반사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 반사의 질서야. 그런데 그 비자금을 은닉을 해요. 소극적으로.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은행 차명계좌 등을 통해서 넣어놔요. 이거를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인치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은행 차명계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반사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기본 과정에서, 기본 심화 과정에서 총 반사의 질서가 아닌 것 5개를 기억합니다. 5개.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 같은 데는 추가할 거니까 일단 이 5개는 꼭 기억해놔라. 자, 반사의 질서에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두 번째가 반사의 질서 행위, 천천히 올릴게요. 한꺼번에 올리니까. 반사의 질서 행위의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 대법원이 반사의 질서 행위다. 이러이러한 행위는 반사의 질서 행위다라고 판결해 놓은 게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대법원이 이런 건 반사의 질서 행위다라고 해놓은 걸 우리 학자들이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크게. 첫째, 법령의 목적 자체가 반사의 질서예요. 계약 자체가 살인 청부 계약이야. 두 번째, 계약 자체는 증여야. 근데 불법적인 조건이 숨어 있어. 기억니은? 그 다음에 요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이요. 자, 일부 기억하고 있는 몰라도 되는데, 이 디귿은 여기서 범죄의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를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동기가 뭐냐? 동기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주택을 임대차를 해요. 임대차가 법률 행위죠. 그런데 을이 갑의 주택을 임대차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동기인데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이게 동기의 불법이에요. 그런데 갑은 을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빌리는지를 모르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요. 을이 마트 가서 갑이 운영하는 마트를 가가지고 과도를 하나 사요. 과도. 을이 과도로 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사관을 깎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호신용으로 미리 사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강도짓을 하려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과도로 사는 이유 사과를 깎아 먹으려고 호신용으로 강도짓 하려고 이게 다 동기야. 그 중에 강도짓 하려고 이게 동기의 불법이에요. 하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 과도를 사과를 깎아 먹으려고 사는지 호신용으로 사는지 강도짓을 하려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동기가 불법하더라도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즉 동기가 불법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의리설령 도박장을 사용할 의도로 갑의 주택을 빌렸다 하더라도 갑은 을의 그 동기를 알 수 없으니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을의 불법한 동기가 도박장으로 사용하려는 이 동기가 갑에게 표시가 되거나 어찌어찌 알려졌더라.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요렇게 생긴 놈이 도박장 사용하려고 집을 빌리러 다니더라. 갑이 그 소문을 들었어. 그럼 갑은 을이 도박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주택을 빌린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을이 갑에게 도박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하거나 을의 불법한 동기가 어찌어찌 갑에게 알려졌다면 이때는 갑은 빌려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럼에도 갑이 빌려줬다. 그때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에 포함되는 유형 중에서 동기의 불법 중에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동기가 불법한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반사회 질서 보셔야 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런 것들, 반사회 질서의 유형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잠안 올 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나왔습니다. 이 세 번째 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갑이 1월 10일 날 을한테 땅을 1억 받고 팔았어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넘겨줬어요. 근데 2월 10일쯤 2억 주겠다는 놈이 나타났네. 병한테 또 팔았네.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 매각하는 건 이중매매랍니다. 자, 이때 우리 대법원에 의한 원칙이 각각의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제1 매매도 유효하고요. 제2 매매도 유효해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을과 병에게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 소유권을 넘겨라.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병도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을과 병 중에서 누가 우선하느냐? 우리 대법원은 평등하다. 계약을 누가 먼저 했느냐? 대금을 누가 더 많이 주기로 했느냐와 관계없이 평등해요. 을하고 병은. 따라서 소유권 등기를 을이든 병이든 먼저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판입니다. 이거는 갑이 10명에 팔았든 100명에 팔았든 똑같습니다.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책임을 묻냐? 채무 불이행 책임.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거예요. 자,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의 핵심이 뭐냐?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을은 갑과의 계약을 소멸시키고 계약금 따위를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 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자, 이게 대원칙이다. 딱 이렇게 기억을 해도 돼요.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2매매가. 어떤 경우냐?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두 가지 요건.
부동산 이주매매, 제2매매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 매도인의 각,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 배신행위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행위.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는 행위.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반사회적세가 된다. 여기서 이 적극 가담이 뭐냐? 병의원한테 땅을 팔아라. 갑이 말합니다. 이미 팔렸다. 자, 잘 보세요.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이미 타인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포기하는 게 사회질서예요. 포기하는 게 사회질서예요. 아, 내가 한 발 늦었구나 이렇게. 근데 얘는 포기를 하지 않고 더 달려들어요. 그래서 반사회질서가 되는 거예요. 즉,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제2매수인이 자신이 사고자 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라 알아요. 알면서 플러스 포기하지 않고 플러스 매도를 요청. 내가 사고자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걸 알았다면 포기해야 되는 게 사회질서인데 얘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달려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더라. 그래야 적극가담이 된다. 자, 이렇게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는 경우 요건 기억하시고, 그렇게 무효가 되면 법률관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개예요.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면 첫째, 제2매수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 등기가 넘어가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건 병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근데 이 부동산 등기부에는 지금 소유자가 이렇게 병으로 넘어간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말소해야 됩니다. 소유권 등기가 병에 된 걸 말소를 시키고 그런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무효인 병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 첫 번째 판례. 이거 소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송의 원고 피고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론을 기억하세요.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게 다이렉트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 갑을 대신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말소 소송이라는 소송에서의 원피고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설명드려야 돼요.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을 설명을 드려야 돼.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뭐 그거 몰라도 닫고 그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다시 한번.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 갑을 대신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하나. 또 하나가 이거.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즉 제2매수인 등기는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2번.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으로 되어 있고 그 병을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한 정. 얘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매수인 병.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제2매수인 병과 거래한 전득자 정. 이 정은 설령 제2매매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이중매매가 유효다. 갑병매매가 유효다. 따라서 나도 유효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2매매계약이 무효일 때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전득한 자의 등기도 무효됩니다. 정등기도 무효됩니다. 일단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그 효과 요 두 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로 답으로 여기 두 개가. 나머지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이 두 개의 결과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야. 자, 우리가 반사의 질서에서 보셔야 될 거. 반사의 질서행위 인거 아닌 것 중에서 아닌 거 5개 외웠고요. 두 번째 동계 불법 개념 봤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이중매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법원 판례 봤어요. 네 번째가 자, 네 번째가 6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효과라고 되어 있죠. 각과 의사의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다. 그럼 일단 절대적 확정적 무효. 아까 강행규정 위반에서 봤죠? 절대적 확정적 무효라면 무효의 추인이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아까 강행규정에서 봤죠? 요거 무효 취소 가서 볼 겁니다. 그 다음 요게 중요해요.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 원래 각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을이 계약금을 줬네. 근데 계약이 무효네. 을은 계약금을 줄 필요가 없었죠. 돌려받아야 돼요.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부당이득 반환. 안 줘도 되는데 줬어. 돌려받아야죠. 계약이 무효니까 계약금 줄 필요 없고 내금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줬어. 그럼 돌려받아야지. 그게 부당이득 반환이야. 그런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못 돌려받아요. 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 원인이 반사회 질서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급여란 건 뭘 주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뇌물을 줬어요. 도박자금을 빌려줬어요. 다 반사회 질서입니다. 무효예요. 따라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반사회 질서에 모일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사회 질서에 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금지가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사회 질서에 이렇게 총 4가지. 반사회 질서행위 아닌 거 판례, 동계불법의 개념, 부동산 이중매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례 형태, 마지막으로 불법 원인급여의 개념,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행위가 나와 있죠. 104조. 자, 불공정한 행위는 뭘 말할까요?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500원짜리 KF94 마스크 품절 사태가 생기니까 매점 매석을 했던 판매상이 500원짜리를 만원 받고 팔아서 9,500원에 폭리를 취했다. 이런 게 불공정한 행위예요. 조문 이렇게 됐죠. 당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폭리행위가 있으면요. 폭리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피해자. 폭리를 취한 사람이 있어요. 폭리자. 이렇게 폭리행위가 있으면요. 폭리자와 피해자가 있을 텐데 이 104조의 당사자는 피해자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해요. 이거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어요. 그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불공정한 행위의 조문입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는 다시 한번 폭리 행위를 말하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주입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속에 불공정한 행위도 들어있는 건데 조문을 따로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게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104조는 뭘 규제하는 거다? 폭리 행위를 규제하는 거다.
자, 이때 불공정한 행위에서 핵심이 뭐냐? 요건이에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불공정한 행위의 적용 범위.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자, 요건을 봅니다. 첫 번째 요건이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거. 급부. 받은 거. 반대 급부. 요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돼요.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되는데, 자, 이게 현저하게 불균형한지 여부는 시가와 얼마가 차이 나는가, 시가와 몇 배가 차이 나는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왜? 똑같은 2배라도 느낌이 달라요. 10,000원짜리 20,000원에 판 거하고요, 1억짜리 2억에 판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똑같이 2배라도. 그래서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개의 사안마다 상식에 따라서 결정해라. 상식. 그리고 그 값어치는 다 객관적 값어치를 결정해라.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자, 이게 객관적 요건의 기준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은 상식에 따라 결정하되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라.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라.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피해자.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 셋 중에 하나여야 되죠. 그러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 구별할 필요 없이 그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자, 첫째, 궁박이라는 게 뭐냐? 급박한 곤궁, 심하게 쫓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끝이 타. 그게 궁박이에요. 돈에 쫓기가 경제적 궁박, 정신적으로 쫓기가 정신적, 심적 궁박을 포함하게 됩니다. 경솔은 사리없지 못한 거예요. 무경험은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일반적으로 경험해 본 것을 내가 경험을 못했어. 이게 무경험이에요. 특수하게 경험을 못한 거. 이게 아니라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 다음, 피해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이때 이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을 했으니까 대리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116조 1항이 규정을 해놨어요. 나중에 대리 가서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별다른 근거 없이 아니다. 궁박만은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나중에 대리 가서 또 보겠지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경무대, 궁박은 본인 기준 궁본 이렇게 암기해달라. 이게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은 폭리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알아요. 피해자가 궁박하구나, 경솔하구나, 경험이 없구나 라는 걸 알아. 보통요 이런 사정을 알면요 도와주려는 게 사회 질서예요. 도와주려는 게. 근데 이 폭리자는 반대야.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면서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요. 그걸 폭리의사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 왜? 알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폭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건 세 가지.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폭리자의 폭리의사. 이 요건이 됩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누가 증명해야 되냐는 문제가 생겨요. 요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해자가 폭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민사소송은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내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피해자가 폭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렇게 주장하겠죠. 첫째, 극부와 반대극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하고요. 저는 궁박했고요. 폭리자는 폭리의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피해자가 주장을 한단 말이죠. 주장하니까 증명해야 되죠. 피해자가. 다만 소송에는 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추정이 되면 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어떤 사실이 추정이 되면 증명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추정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럼 연결해 봅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했을 때 궁박 따위가 추정이 되면 궁박은 증명된 거니까 따로 증명이 필요 없겠죠. 반대로 추정되지 않으면 따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추정되지 않는다.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궁박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이 되면 증명이 된 거지만 추정이 안 된다. 안 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궁박 등을 증명하라. 요렇게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추정이라는 제도와 연결이 됩니다. 자, 추정은 나중에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불공정한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가 당연히 행위 당시죠. 계약 이후 가격 폭등 또는 폭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를 기준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 이후에 외부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인하여 어느 한쪽이 큰 손실이 생기고 상대방이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계약 이후 문제잖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적용 범위 나오죠. 불공정한 행위는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재 불균형해야 되는데 증여나 기부는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어요. 따라서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가 없죠. 또 법원부터 경락을 받았는데 헐값에 낙찰을 받았어요. 감정평가액이 1억짜리 땅을 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 그럼 나는 폭리를 취한 거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 경매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다투지 않겠다. 이걸 부재소 합의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행위가 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이것도 무효가 된다. 이것도. 부재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또 종중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종중 총회를 개최해서 결의를 했는데 이게 불공정해. 중중에서 종원이 여러 있을 텐데 중에 힘쓰는 사람이 다 갖고 나머지 종원들이 쬐끔 갖고 불공정하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다면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증여 기부 경매 적용 안 돼. 부재소 합의 종중 총회 결의 적용돼. 적용 범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 효과. 불공정한 행위도 강행규정 위반이나 반사의 질서행위처럼 절대적 확정적 무효예요. 절대적 확정적 무효라면 추인 전환 안 되죠. 그때 얘는 전환은 돼요. 나중에 다 가서 봅니다. 또 하나, 불공정한 행위도 반사의 질서 행위의 일종이니까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하여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는 불법 원인급여가 요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돼요. 즉 폭리자가 피해자한테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예요. 다시 말해서 폭리자만 반환 청구를 못해요.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따라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공정한 행위 무효,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라고 그랬죠? 추인은 안 되죠? 전환은 된다고 돼 있죠? 다 묶어서 무효가 취소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눈도장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법률의 목적이 갖춰져 있고 네 가지를 다 본 거예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중에 사회적 타당성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법률의 해석인데요. 또 설명이 좀 많기 때문에 부들고는 또 시간을 좀 달리해서 이제 법률의 해석은 의사표시와 연결이 돼요. 의사표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 요건을 보면서 요거 보고 나서 의사표시 요건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의사표시와 같이 묶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